오늘은 한국 현대사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 중 하나죠. 바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어떻게 그 막을 내렸는지 4.19 혁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한 나라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초대 대통령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국민의 손에 쫓겨나는 독재자가 되었을까요?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품고 출발했던 정부가 왜,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무너져 내렸는지 그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붕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모든 건 그 시작부터 균열이 있었거든요. 1948년에 제1공화국이 세워졌을 때 헌법 자체는 권력이 한 사람에게 쏠리는 걸 막으려고 굉장히 잘 설계됐어요. 그런데 그 토대가 생각보다 그리 단단하지 않았던 거죠. 보시면 처음에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는 간선제, 그리고 임기도 딱 4년에 한 번만 더 할 수 있게 정해놓는 등 독재를 막을 장치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결국 이 중요한 민주주의 원칙들이 하나둘씩 아주 체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2년이 흐르는 동안 이 공화국이라는 건물에 아주 깊은 금이 두 개나 생겨버린 겁니다. 첫 번째 금은 정치적인 거였어요.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해서 헌법을 마구 뜯어고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금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나라 경제가 외부 도움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특히 두 번의 개헌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게 권력의 추를 대통령 쪽으로 확 기울게 만들었거든요. 1952년 발췌 개헌으로 국회 눈치 안 보고 국민 투표로 대통령이 될 수 있게 길을 열었고 2년 뒤인 1954년엔 아예 초대 대통령은 임기 제한 없이 영원히 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사실상 영구 집권의 문을 연 거죠. 이때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4.4 5입 개헌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개헌에 필요한 국회의원 수가 딱 한 명이 모자랐어요. 부결된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걸 수학에서 말하는 반올림 논리를 들이대면서 통과시켜버립니다. 정말 법이라는 걸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민주주의 역사에 이런 일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경제 상황도 한번 볼까요? 이건 정말 심각했습니다. 당시 국가 예산의 거의 절반이 미국 원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라 살림이 아예 돌아가지 않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물론 당장은 도움이 됐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자생력을 갉아먹는 독이 된 거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요. 선의로 받은 이 원조가 오히려 우리 농민들을 파멸로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 남아도는 농산물이 헐값에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버린 거예요. 농사 지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게 된 수많은 농민들이 결국 도시로 몰려들면서 거대한 빈민층이 형성됐고 이게 사회 전체의 불만을 키우는 뇌관이 된 겁니다. 자, 시간은 흘러 1960년 3월 15일 선거일로 다가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 나이가 86이었어요. 사실상 대통령 선거는 경쟁자도 없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죠. 문제는 부대통령이었습니다. 누가 부통령이 되느냐가 다음 권력을 결정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권이 정말 상상도 못할 거대한 부정선거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 계획이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투표함 열기 전에 이미 표의 40%는 자기네 표로 채워놓고 사람들을 3명, 5명씩 묶어서 누가 누굴 찍는지 감시하면서 투표하게 하고 야당 참관인은 아예 쫓아내버리고 심지어 정치 깡패까지 동원해서 유권자들을 협박했어요.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붕 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정을 저질렀으니 당연히 선거 당일부터 여기저기서 시위가 터져 나왔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흩어져 있는 분노였어요. 이 분노의 불씨들을 하나의 거대한 화염으로 폭발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몇 주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이 혁명의 불길이 번지는 속도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보세요. 2월 28일에 대구 고등학생들이 시작한 시위가 3월 15일 선거일에 마산에서 폭발하고 마침내 4월에 들어서면서는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전국적인 혁명으로 번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국을 뒤흔든 그 기폭제가 된 건 바로 한 학생의 죽음이었습니다.
시위 중에 실종됐던 17살 김주열 군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참혹했습니다. 경찰이 쏜 최루탄이 눈에 그대로 박혀 있었거든요. 이건 더 이상 부정선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권이 자기 국민에게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정부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 배후에 공산당이 있다고 몰아붙였죠. 근데 이게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어요. 사람들은 우리 다 공산당이냐 하면서 더 거세게 저항했고 심지어 군부마저 시위대에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요구는 선거 다시 해라가 아니라 대통령 물러나라로 바뀌게 된 거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사면 초과에 빠집니다. 거리에는 분노한 국민들이 가득하고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군부마저 등을 돌리고 심지어 가장 큰 우방이었던 미국까지 압박을 가해오기 시작했거든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때 역사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꾼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학 교수들이었어요. 4월 25일에 250명이 넘는 교수들이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고 외치면서 거리로 나선 겁니다.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졌던 지식인들까지 움직이자 이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된 거죠. 결국 바로 다음 날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발표합니다. 12년간 이어졌던 제1공화국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라는 승리는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이 혁명 과정에서 186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대부분이 10대, 20대의 젊은 학생들이었죠. 우리는 이 숫자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4.19 혁명이 우리 역사에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뭐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문장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으로 지켜낸 원칙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헌법 제1조에 박혀있는 바로 그 정신입니다. 1960년의 4월은 평범한 시민들이 학생들이 힘을 합치면 부당한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권력을 감시하고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